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난방비 급등에 민심이 들끓으면서 정부가 어제 난방비 절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원인과 해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달인데 벌써 추경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난방비 폭등이 이 원가 상승과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그런 결과 민주당이 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이런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여론의 등을 떠밀려서 원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7.2조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라는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네, 올겨울 난방비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런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난방비 문제가 전국의 또 하나의 연초부터 변수가 되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이렇게 원인 공방, 책임 공방을 또다시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 정부 탓이 아니고요. 팩트를 이제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전 정권에서 탈원전을 하고 신재생으로 가면서 전력의 공급 단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한전의 요금은 또 이게 억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전이 천문학적인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이게 팩트 아닙니까? 전 정권 탓이 아니고 저는 가스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저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 이런 게 그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근본 문제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추경요. 그러면 이게 여름에 또 이게 엄청나게 더우면 또 냉방비 때문에 또 이게 또 추경하자는 겁니까? 이런 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추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추경이라는 게 불가피할 때 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이슈마다 나라 이게 재정 고간 이건 이제 건전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 얘기 문제라는 거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재원 있잖아요. 재원도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게 횡재세가 이게 뭡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미국은 이제 에너지 기업이 석유 시추부터 판매까지 하다 보니까 횡재세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유 기업들은 수입해가지고 전부 이게 정제 마진합니다. 네. 정제 마진이 많을 때는 $20 넘고 했죠.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근데 어떨 때는 $4, $5 적자 볼 때도 있어요. 또 몇 년 적자 보다가 이번에 좀 많이 벌으면 그러면 이게 법인세를 충분히 내잖아요. 거기에 1년 벌었다고 횡재세를 내라?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정제 마진이 떨어지고 적자 보면 다시 돌려줄 겁니까? 이걸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쓰는 게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저는 재원 횡재세도 문제다.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요. 이럴 거면 왜 대통령이 되고 왜 정권 교체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식적 수준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그 난방비 가격에 연동되는 액화 천연가스 국제 가격하고 환율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복합적인 상승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말부터 우크라이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액화 천연가스 수입가도 올라갔고 그때 환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때 상승 요인이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린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이 생활에 충격에 받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면서 했었어야 됩니다. 인상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효과를 주는 난방비 인상을 하면서 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고요.
늦게라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내놓은 지원 대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이게 이번 달만 문제는 아니거든요. 계속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정부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민들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미 올해 예산이 다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여야가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놓고 이처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폭탄 해법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소득상의 20%를 뺀 국민들에게 총 7조 2천억 원을 지원해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그 재원으로 행제세를 걷고 30조 원을 추경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래놓고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엔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발상 아니냐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횡재세의 문제점은요.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하위 80% 이런 게 다 저는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이런 논의가 쟁점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민주당과 또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협상하다 보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희석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사법 리스크를 듣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만하다 이래 봅니다. 야당의 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모든 걸 사법 리스크로 연결시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재원은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방안을 야당 대표가 제안할 수 있고요. 여당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재원을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서민에 대해서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 제안에 일단을 던진 것뿐이고요. 이런 제안이 어떻게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꼼수로 해석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 안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출석할 거고 계속해서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얘기대로 야당으로서의 정책 행보를 하는 거고요. 사법 리스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낮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저녁에는 초선 의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식사 정치가 다시 활발해지는 모습인데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 정, 대는 이제 원팀 한 몸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근데 내년 총선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의미가 제일 크다 봐요.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국민의힘이 이길 거고 또 이게 잘못하면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이제 당정대가 저는 운명 공동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소통을 통해서 식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게 소통하는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람직하고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자꾸 이게 왜 그러면 여당만 하느냐, 야당은 왜 안 하느냐 이런 데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내일 벌써 피의자로 조사 가고 곧 아마 이게 또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하면 이게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이런 분을 어떻게 불러서 만나면 그럼 이게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검찰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좀 이게 저는 만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고 네.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제 소통하는 거는 전당대회도 있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무관여 원칙이 허울 뿐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물론 말씀대로 중요한 어떤 정책 현안이라든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정대가 단일한 행보 입장을 가지고 대응을 하거나 또 국민이 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만남들은 자주 있어 왔습니다만 시점상 나경원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자마자 지금 연쇄적인 어떤 이 식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보도였지만 김건희 여사까지 나선 걸로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당무에 직접 관여해서 적어도 내년 3월 8일에 있는 전당대회는 대통령이 원하는 당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그 입장에서 당내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이미 룰을 개정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지금 이후에 당권 구도에서 경쟁 항제 관계에 있는 나경원 대표를 불출마하기까지
대통령실이든가 대통령의 메시지 이런 걸 보면 전당대회 그리고 총선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김건희 여사도 오늘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순방 때도 단독 일정들을 여러 개 소화한 것이 있었고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의 조용한 내조에서 좀 벗어나서 공개적인 행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오찬은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저는 뭐 조용한 내조에서 이제 공개적인 활동으로 전환한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네. 이것도 저는 역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이게 잘못이 있고 뭐 야당에서는 이게 말만 하면 특검하자 뭐 수사하자 이러지만 지금 이게 전 정권의 탈탈스러도 아무 놓은 거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김건희 여사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공개 행보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그 뭐 여성 의원들을 만났는데 이것도 이게 필요하지만 조금 더 이게 공개적으로 하되 저는 이제 조금 더 소외된 계층들 있잖아요. 어려운 계층들 이런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불러서 요즘 이게 칠곡 할머니들 네. 그 글꼴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게 좀 초대해서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어려운 이웃들 이런 분들 좀 이게 찾아거나 아니면 모셔서 이런 이제 행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통상 대통령 영부인이 이렇게 뭐 여성 의원들을 초청해서 만남을 갖는 것은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부인의 행보는 대통령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뭐 형식의 자리라든가 이벤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 비판이 되는 것은 너무 여러 현안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심지어 외교 현장에서도 대통령이 해야 될 말까지를 뭐 하는 정도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통상의 대통령 부인이 하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행보가 과연 이제 과거에 제2부속실에서 일정이 관리되고 적정하게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때와 달리 지금 제2부속실에서 관리되지 않다 보니까 그 대통령 부인 스스로가 정하는 기획과 일정에 따라서 지금 정치적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대통령을 돕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많이 좀 헷갈리고 정말 이게 대통령을 돕는 정도에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좋은 축제니 꼭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그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지요? 물론 이제 그 과거에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꼭 참석하겠다 이런 거는 제 기억에 좀 이례적이긴 예.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판단하기로는 결국 이제 대통령이 물론 이제 정치적 중립이나 또는 노골적인 정치 개입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도 당원이에요. 수석 당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당비도 제일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제의 마당의 당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하는 거고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아무래도 이게 그 대통령실과 호흡이 잘 맞는 또 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윤심 논란인데 김기현 후보가 예를 들어 이게 호흡이 맞는다. 그러면 이게 좀 대통령실하고 호흡이 맞는 이런 이제 그 지도부를 좀 선호하는 그래서 이제 꼭 참여하겠다 이런 의미 메시지도 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뭐 저는 나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모든 과거에 예를 보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찰떡궁합 정말 이게 그 하나가 됐을 때 선거 이기고요. 이렇게 불협화음이나 엇박자가 나면 선거에 참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따라서 이제 그 저는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서로 맞는 이런 이제 그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미로 꼭 참석하겠다. 이런 이제 당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나온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도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서 더 주목이 되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지금 40%, 안철수 의원이 33.9%, 양강 구도가 굉장히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전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16
16.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나 전 의원의 지지표가 아무래도 좀 안철수 의원을 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의 국민의힘 지지자들 간에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3위를 하던 나경원 대표가 불출마를 함으로써 그 지지층이 안철수 대표 쪽으로 더 많이 옮겨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며칠 사이의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양강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양강 구도가 지속된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대략 모든 여론조사가 1000샘플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 한 300명, 400명 내외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양강 구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묻는 거거든요. 예. 표본이 너무 작고요.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 투표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모집단이 더 넓어지는 상황 그리고 전당대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이 추이를 좀 봐야 전당대의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보기에 그 원래 나경원 전 의원이 1위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절반 정도가 김기현 후보 쪽으로 이미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심을 잃고 이미 떠날 사람에게 김기현 쪽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예. 최근까지 남아있는 나경원 지지층은 윤심과 관계없이 나경원 지지하겠다. 이런 여론층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반윤 좀 이게 정서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다 안철수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나와서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요. 김기현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안철수 의원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다자, 양자 당선 가능성 모두 김기현 의원이 1위인데 일단 이 결과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투표하는 당원들의 성향을 보면 김기현 의원 쪽으로 좀 더 쏠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 없는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 국민의힘 당원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투표 성향이 아직까지 여론조사상에 정확히 잡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이제 여론조사 실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투표에 참여할 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3월 8일에 결과를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뭐 제가 보기에 그 좀 역대 전당대회하고는 좀 보다 예측이 훨씬 어렵다고 봅니다. 역대는 이제 대충 그 당협위원장 조직력을 보면요, 당시면 이제 대충 읽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여론은 이제 조사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일단 워낙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직력은 당협위원장은 김기현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지만 이제 당원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게 당협위원장들이 당원을 얼마나 장악하느냐. 보통 이게 제가 물어보면 20%도 장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당협위원장이 당원이. 따라서 이제 그 당원들 사이에 어떤 바람이 부는가 또 이게 어떤 전략적 투표를 하는가. 항상 역대 선거 보면 전에도 이게 이준석 대표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나경원 후보가 있기 때 당시에 이겼지만 여론에 졌지만 그 바람이 이게 또 한번 불면 무섭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김기현 후보의 조직력하고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그 바람 이게 어느 쪽이 더 센지 좀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서로 연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앞으로의 행보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불출마하고 한번 직접 뵀는데요. 보니까 이제 그 현 상태에서는 중립을 지키겠다. 네. 현 상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마 이제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아마 본인의 사적인 감정을 본다면 솔직히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싶지는 않겠죠. 본인이 이게 당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걸 생각한다면 또 다르게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 이것도 이게 상당히 저는 심사숙고해서 마지막에는 이게 뭔가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중립이지만 마지막에는 이게 그
누구 지지 쪽으로 올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걸 더한다면 김기현 쪽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네. 조경현 변호사님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철저하게 본인의 향후 정치적 활로에 어떤 선택이 도움이 되느냐를 숙고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 활동도 그렇고 영향력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불출마 선언으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태고요. 불출마 메시지 또한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한테 그다지 설득력 있는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보고 이제 그렇다고 보면 전당대회에서 뚜렷한 역할을 해서 결과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선거 막바지가 되면 어떤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향후 나경원 의원의 정치 행보에 어떤 선택이 도움이 될까 이걸 계산한 후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저희는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며 총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단결된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듣겠습니다. 수사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소환 일정과 조사 방식까지 검찰과 협의하겠다는 등의 오만을 보여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동네 마을 나가듯 소환 일정을 검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조사 방식을 흥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면서 무엇을 지켜달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정치권이 민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 스스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대표의 출석에 맞춰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먼지털이식 강압 수사를 해도 명확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자 억지 기소를 통한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다 끝난 사건을 끄집어내 재수사하는 무리수에 삼류 소설을 방불케 하는 변호사비 대납 올가매기로도 모자라 다시 돌고 돌아 대장동 배임 타령이겠습니까?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황인데 검찰에선 조사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니 출석 시간을 1시간 당기고 최소 2차례는 출석할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인데 양측이 출석 일정을 놓고 여전히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주 특권을 요구하는 잘못된 행태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법원을 사법기관이라 하고요. 검찰은 이제 준사법기관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재판을 하는데 나 당대표 직무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재판을 합시다. 이러면 이게 어느 판사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법정에 나가야죠, 평일에. 토요일, 일요일 재판하자면 어느 판사가 하겠느냐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이게 공휴일입니다. 검찰도 공무원이에요. 쉬는 날 갑자기 조사 나가겠다? 일방적으로 이게 통보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토요일 나가는 게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 꼼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일하는 듯한 당대표나 유지할 수 있다 평일에만 하면 그럼 이게 재판할 때는 그걸 못 하잖아요. 재판할 때는. 그것도 이게 문제고 또 토요일에 언론사도 다 쉽니다. 기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언론 보도는 좀 막아보자. 이런 이제 의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토요일 하면 또 다음 주 토요일 또 못 놀아니까 하루에 끝내자. 이런 이게 다목적 아마 이게 꼼수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벌써 제 의뢰인 중에 한 명도 나도 이게 그냥 일요일 가서 받겠다. 일요일 내 12시에 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윗사람이 하는 행태는 다 이게 국민들이 봅니다. 이걸 상행하효라 합니다. 한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지도청이 행태를 다 이게 국민도 본단 말이죠. 아주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10시 반이 뭡니까? 나가면 이게 어영부영하면 이게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먹고 또 이게 나는 토요일 6시 되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조사 검토하는데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지 차라리 출석을 하지를 말지. 도대체 이게 조사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질문지가 100장에 10년치 대장동 위례를 조사하는데 지금 이게 오후에 몇 시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검토 시간도 있고. 따라서는 아주 이게 부적절한 사실상은 이게 조사 거부가 아닌가. 아마 이게 가면 검찰이 묻는 거는 사실상 묵비권 행사하고 본인이 아마 서류 몇 장 써가서 여기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게 성남 FC를 하지 않을까.
아주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권 요구이고 사실상 조사 거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죠. 최초에 검찰은 27일이나 30일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변호인과 일정 조율 과정에서 28일 나가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거고요. 통상 이게 특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 피의자와 협의를 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양해해서 조율을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특별한 이 특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석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추가 조사 필요하겠다면 내일 조사 이후에 검찰이 어떤 입장을 밝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변호인과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수사의 내용 100페이지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이 수사 전체를 보면요. 지금 김용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에서 정치자금 뇌물이 주된 혐의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배임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엄청나게 했고요. 수사 인력만 검사의 수십 명입니다. 이 정도면 진술 말고 어느 정도 물증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혐의 사실이 유력하다고 보도되는 대부분의 내용은 유동규와 남욱의 번복된 진술뿐입니다.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죠. 특히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패 사건에서는 돈 흐름만 추적하면 된다고 항상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돈 흐름 다 샅샅이 뒤졌을 거 아닙니까? 돈 흐름에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게 있었으면 지금까지 보도 하나가 안 나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다는 것은 결국에 진술의 허점을 찾아서 기소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요. 그중에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답변을 하실 거고요. 반박도 하실 겁니다. 다만 하나하나 답변하는 방식의 질문이 이 사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대표 본인께서 판단하실 거고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출석 요구를 할 것이고 그 또한 협의에 의해서 다시 잡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